정치학자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에게 한국 정치 현상을 정치학으로 해석해 들어보는 시간. 정치학 가라사대. 네, 고원 교수와 함께하는 오늘 정치학 가라사대에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고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지방선거가 어느새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예. 네, 이번 지방선거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예, 그 전에 먼저 제가 어제 MBC 파업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용막 기자님 등 승소하신 기쁜 소식 뉴스에서 봤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 이제 올해로 6번째 선거인데요. 예. 사실 6번째 선거면은 지방자치가 일종의 이제 형성 단계를 넘어서 이제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방선거가 그런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어서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굳건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표행위가 요구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최근에 세월호 침몰 사고 굉장히 수많은 인명이 희생돼서 온 국민이 이 비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데요. 이 아픔을 우리의 사회적 삶의 조건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드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6번째 선거인데요. 지난번 선거에서는 제가 8표를 찍었던 것 같아요. 이 사실 무슨 표인지 투표는 나름 정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저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일반 유권자들 관점에서는 지난 4년 전에 8표 찍었는데 올해는 왜 7표지? 이런 의문을 갖는다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상당히 전문가들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8표에서 7표로 줄은 것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됐죠. 원래 법을 정할 때 2014년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소위 일몰제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시행됐었기 때문에 일몰 제한 규정을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되고 7개의 투표용지, 광역 단체장 의원, 또 의원이 이제 지역과 비례가 있죠. 그렇죠.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광역단체 의원과 비례대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초단체 수준에서 장, 또 의원의 지역 비례. 지역과 비례. 이렇게 해서 6표고 플러스 교육감. 교육감까지 7표. 이런 7표. 이게 이제 달라진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전 투표제도 도입했다는 거.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소위 이제 투표소에 가서 5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이번에 이틀간이죠.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 운동을 상당히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유권자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또 전화를 걸어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허용되는 쪽으로 변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유권자들이 국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확장시키기 위한 취지로 제도가 개선된 만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의사표시 행위를 실천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들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조금 몇 가지 복잡하긴 한데 이를테면은 소위 후보자가 사용하는
그 장치 외에 예. 자기가 그 별도의 확성 장치를 이용한달지 예. 이렇게 녹화기나 녹음기를 사용해서 막 반복적으로 그 일반 유권자가 틀어준달지 이런 정도는 금지되는데요. 예. 어찌됐든 상당히 이제 그 선거운동원과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반 유권자도 자기 지지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아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동창회나 네. 이런 데 가서 자유롭게 누구 이번에 찍어라 라고 해도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이게 SNS라든지 이런 데서만,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창회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동창회를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보면요. 이 정치학계에서 흔히 지적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지방 없는 지방선거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지방선거는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선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실제 이제 우리의 현실은 그 지방선거가 이제 중앙정치의 연속선상에서 치러진다. 사실 이제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지방선거를 복기를 해보면, 소위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해서 집권 초기에는 예외 없이 무조건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또 집권 후반기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무조건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지방선거가 그 지역의 현안보다는 소위 그 집권 중앙정부에 대한 그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이슈에 예속화되는 내몰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자칫 이제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를테면 중앙정치의 이슈라 하더라도 이번 세월호 사고처럼 이제 이건 이제 전국적인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전국적인 이슈화된 내용 또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 이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역에서도 소위 안전한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이 좀 심한 경우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주의 관점에서 남이가, 이런 식의 태도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다랄지, 이념이 이상하다는 등, 이런 어떤 색깔론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선거랄지. 종북몰이가 반대로 이제 야당의 경우도 가령 자신의 그 아주 굳건한 근거지에서조차도 지역 현안 문제보다는 정권 심판을 위해서 무조건 우리 당을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주장들은 상당히 이제 불생산적인 그런 어떤 이슈의 지역의 이슈가 이제 파묻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속에서 사실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일자리가 부족하달지, 또 그 지역의 재정 자립도, 재정 부실 문제가 있달지, 등등 이런 문제들이 그 방치되고 도외시됨으로써 그야말로 이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하락이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집권 정부 혹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이런 성격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이런 문제점에 또 기인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돼서 상당히 그 상관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전국적 쟁점 또는 중앙정치 이슈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이걸 그 좀 나눠서 가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어떤 중앙 정치 이슈에 좀 매몰되지 않고 예. 그 지역의 나름대로 이제 고유한 현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선거의 시점도 다소 이제 그 자율적으로 그렇죠. 치러질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임기를 조정한달지 예. 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진지하게 모색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와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지방선거가 중앙에 완전히 예속된 상황이라면 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어떤 거버넌스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모든 지방이 다 그 단체장과 지방의회 이제 이 중앙정부식으로 보면은 행정부와 입법부 완전히 대통령제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각 자치단체에서 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의원내각제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 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뭐 그게 아니라 좀 뭐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뭐 이런 형태 주민총회형의 뭐 이런 형태로 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 뭐 자율적으로 좀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거버넌스 말씀하신 거버넌스 문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아직은 일반 유권자들한테 좀 생소한 문제이기는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 지방선거가 이제 그 형성 단계에서 공고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크게 거버넌스라고 했을 때는 세 주체, 단체장, 의회, 주민 이 세 주체 사이의 관계 맺는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제도, 거버넌스가 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단체장, 의회, 주민 이 주체들 중에 누가 더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 뭐 이제 뭐 이런 말로도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이들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 방식, 거버넌스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미국 다르고 영국 다르고 독일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 형식적 또는 어떤 그 규정상으로는 단체장과 의회가 소위 이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병립형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이제 강 단체장, 약의회, 단체장 우위의 그런 어떤 구조고 그런 구조가 상당히 또 그 지방자치단체가 뭐 이를테면 규모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가령 기초만 해도 저기 3만이 안 되는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령 뭐 수원시나 성남시처럼 뭐 100만이 훌쩍 넘어가는 이런 기초단체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도 그 구조와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필요할 텐데 너무 이제 획일적으로 돼 있다. 그렇죠. 라는 거.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다양하게, 다양성을 기하는 쪽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 뭐 이런 어떤 제도적 모색을 해볼 시점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모든 게 좀 뭐라고 할까요? 중앙 집중적인 그런 형태가 사회 모든 부분에서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지방 제도조차도요. 아까 그 3만 명이 기초단체 의원 기초단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 같으면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지방 그 주민총회 해서 뭐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다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3만 명이 다 나오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거기 애들도 있을 거고, 또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3만 명 중에 뭐 예를 들어 3천 명은 모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만 모여도. 외국에 제가 그때 어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니까 주민들 뭐 3, 4천 명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 찬성 반대 투표를 하는 이런 모습도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런 방식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정치학적으로 볼 때도 그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사실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이점을 그 살리는 방식이 굉장히 그 건강하고 생산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읍면동 지금 우리는 다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읍면동장. 예, 예. 그 예전에는 이게 한때는 직선제로 선출한 예. 적도 있지 않나요? 예, 예. 아마 이제 제가 그건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 뭐 아마 이제 그 오래전에 뭐 그런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소위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예, 예. 이게 이제 그런 기능들을 보완 내지는 이제 대체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잘 활성화가 잘 안 되거든요. 예, 예. 이걸 실질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거, 예.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 또 지방 자치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체장만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이제 강 단체장 형태.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독재 시대부터 이게 내려오는 전통 같은데요. 그 지방의원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원 이러면은 이 자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네, 이런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면서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뭐 자신 있게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방향에 있어서는 뭔가 이게 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또 그 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이 뭔가 이게 양질의 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주민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제약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열어주는 거. 뭐 그런 연장에서 이를테면 그 지역당 설립 같은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역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뭐 선거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정당인데 이제 이런 정당들을 허용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이제 그 현안 문제를 가지고 뭔가 결사도 만들고 또 선거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도 밝히고 뭔가 이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넓게 열릴 수 있거든요. 예. 뭐 이런 뭐 제도를 만든달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뭐 선거 제도에 있어서 뭐 비례대표의 비중을 뭐 늘리는 문제 이런 등등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7표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요.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가면은 4명을 뽑게 되는데 그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그래서 그 투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를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그 지방의원 하나를 뽑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 지방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광역의원을 뭐 간선 자기들끼리 뽑는 이런 방식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또 이제 그런 문제를 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올바른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또 사실 이제 그런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선출하는 뭐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진지한 검토는 뭐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이번 지방선거 판세 한번 정치학적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역시 이제 선거는 구도인데요. 소위 구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이제 세월호 사고 이게 이제 지방선거의 지금 핫 이슈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과연 그 정부,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냐. 뭐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예. 그래서 대체로는 그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 이제 다소 유리하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예. 또 그렇다고 뭐 치명적으로 또 이 선거의 판세를 가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네, 실제로 그 뭐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판세를 보면 뭐 여당과 야당이 거의 대등하거나 여당이 오히려 더 영남 지역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뭐 우세하지 않나. 가령 뭐 수도권에서도 뭐 그 여당과 야당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 격차의 폭을 좁혔다가 뭐 다시 이제 그 이전 상황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또 반대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소위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형성된 정치 지형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일단 그 성장 개발이냐 혹은 안전과 삶의 질이냐 뭐 이 두 개의 어떤 가치 사이의 어떤 선택을 위한 어떤 구도, 이 구도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서울시 선거에서 아주 뚜렷한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준 후보, 일종의 이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방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반면에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양적 성장보다는 좀 삶의 질, 뭐 그 소통 안전, 뭐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두면서 그 양 세력, 양 후보 사이에 그 아주 뚜렷한 선거 구도를 만들고 있고요. 또 그것이 유권자의 표심에 그 표심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도가 단지 서울만의 구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앞으로 또 뭐 지방선거를 넘어서 이후 정치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뭔가 정치 시장의 중요한 의제, 이슈로 뭐 발전해 나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고원 교수님과 함께 고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